영혼의 건강함이 있어야 한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피지컬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들을 너무 존경해요. 존경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기님도 뭔가 계속 추구하면 내 삶도 거기에 물들듯이 바뀐다. 뭐 칸트, 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덕질을 하다 보니까 나도 뭔가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생활 방식,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자꾸 떠올리면서 저 또한 그들을 좀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됐죠. 제가 운동을 시작을 한 지가. 그래서 필라테스를 한 10년째 하고 있고, 지금도 일주일에 5번 이상을 하죠. 함께 그 책을 보는 시간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서 독서 모임 3개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한 달에 3번 가시는 건가요? 아니, 일주일에 3개. 무라카미 하루키와 다른 사람이 가는 게 뭡니까? 사실 3분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주제가 아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준비가 필요한 주제여서 좀 오래 걸리지 않았나. 이 어려운 주제를 만화로 보는 3분 철학, 이 책이 그래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니체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니체가 뭐 했던 사람이지 갑자기 이게 백지가 되는 거예요. 서양 현대철학편 앞부분에 니체가 나오더라고요. 니체를 보기 전에 그 앞에 공리주의를 얘기했던 벤담과 밀도 봤어요. 맥락을 보려고. 그 다음에 니체를 보고 그 다음에 키르케고르까지 봤어요. 이 사람의 앞뒤로 어떤 인물들이 있었나. 이런 맥락에서 니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구나라는 게 탁 잡히는 거예요. 제가 40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40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래서 40에 읽는 니체와 40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읽게 됐거든요. 진짜 내가 이 시기에 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굉장히 필요하구나.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서양 철학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채우고 그것을 자기 삶으로서 또 연결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서 가져가셨네요. 네, 제 삶이 40이라는 숫자가 사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또 불혹, 미혹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는데 엄청 흔들리잖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그러면 이 표류하는 배처럼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데 다시 삶의 중심을 좀 잡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아모르 파티,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뭔가 이렇게 좀 잡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좀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화로 보면 3분 철학이잖아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거예요. 네. 재밌으면서도 핵심만 쏙쏙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그 틀을 싹 잡아나갈 수 있을까. 큰 맥락을 잡아가되 내가 니체를 좋아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 삶에서 니체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또 다른 독서로서 확장을 한 것처럼 저 또한 큰 맥락은 잡되 여기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철학자들을 콕콕콕 찝어서 더 보는 기회가 됐어요. 이 시간에 그 철학자들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사람들한테도 이 충만함을 같이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너무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그 철학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혹시라도 누를 끼치지 않을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를 잘 알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부담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좀 버렸어요. 그 마음을 다 버리고 어차피 저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독자로서만 알고 있을 뿐 왜 내가 좋아하게 됐는지, 왜 사랑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덕후의 입장에서 내가 막 뭐해서 이렇게 감동과 감명을 받았는지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싶다.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지기님께서 좋아하는 철학자로 3분을 꼽아주셨어요. 칸트, 마르크스, 니체. 그럼 오늘 칸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칸트 덕후들이 진짜 많아요. 누를 끼치거나 혹은 책 잡히거나 무섭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왜 칸트가 그 정도로 덕후도 많고 왜 그런지를 좀 이 책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도 있죠. 책에서 칸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서양 근대 철학은 데카르트로 시작해서 칸트에 의해 완성된다. 그렇게 말해도 그 표현에 토를 달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칸트라는 이름 그 자체로 철학이라는 이름과 동격이다. 칸트가 서양 철학사에서 엄청나게 그 공을 세운 사람이고 코페르니쿠스적 진화를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이성 중심의 그 서양 철학의 계보에서
혁명적인 다른 차원으로서 간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요. 너무 많은 분야에 걸쳐서 발자취를 남겼어요. 뭐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미학 이렇게 분야를 막론하고 전 분야에 발자취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 백과사전 같이 남긴 거잖아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전과라고 네. 딱 그 전날 막 보고 네. 벼락치기 했던 기억이 이제 나는데요. 초등학생 때 그 과목이 다 있잖아요. 특히 여러 가지를 건드렸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많이 관심이 가지시고 칸트의 저작 중에 되게 유명한 책이 3권 있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담은 거죠. 실천 이성 비판. 이것은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살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가치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막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저 하늘에 별이 있고 내 가슴에는 정언명령이 있다. 그런 칸트의 말이 있잖아요. 정언명령이라는 것만 쏙 빼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꼰대스러워요. 앞뒤 없이 그냥 도덕에 따라서만 살아야 한다. 답답한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칸트가 말한 거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찰한 책이 실천 이성 비판이고요. 그다음에 판단력 비판은 인간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희망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책들이 진짜 두껍고 너무 어려워요. 이것만 봐도 그 앞뒤의 흐름을 좀 알 수가 있죠. 왜 그 시대에 이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철학적 계보가 있었는지, 그것을 칸트가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한 맥락을 좀 이 책으로 잡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런 면에서 되게 방대한 칸트의 사상을 핵심적인 거를 쫙쫙쫙 뽑아줬다라는 점에서 강점인 것 같은데 이번에 수능에 칸트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보고 그래도 들어간 사람은 조금 이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저희 아들이 네. 고3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나 그 내용 알아.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알 리가 없는데.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그거 안다고. 네, 선언적 경험. 이런 내용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자기 그 문제를 풀어봤대요. 그래서 어디서 풀었니? 했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너 혹시 그거 수능 기출문제에서 봤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작년에 칸트가 3번이나 나왔던 거 알고 있니? 국어 영역, 영어 영역, 그 생윤에서 나왔죠. 작년 수능을 그 사람들이 칸트데이라고. 왜냐면 이번에 수능 출제위원 중에 분명히 칸트 덕후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칸트는 되게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와요. 2022년인가? 그때에도 나왔었더라고요. 자주 나오는 철학자이고 왜 그렇게 자주 나오냐, 건드리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시간 강사를 칸트가 처음에 좀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유명했대요. 박학다식한 걸로. 별 강의를 다 했고 막 불을 만드는 그런 강의도 하고. 연금술 아닌가요? 네, 거의 화학, 그런 화학. 네, 화학 같은 그런 강의도 하고 윤리, 미학, 형이상학, 인식론 뭐 그런 것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특히 생활과 윤리나 다 나온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윤리 공무원, 윤리 철밥통, 윤리 아이돌이라고도 또 불린대요. 되게 매력적인 게 이 칸트가 자기 주장이 되게 분명하잖아요. 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한 친구들은 좋아한대요. 구별이 딱 되고 아 그렇지, 워낙에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자기 논리를 펼쳤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나 어떤 분석이나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답으로서 선택하기에도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다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막 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 책들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국어 지문을 그 참고 자료로 띄워주시면 아시겠지만 저 지문이 정말 길어요. 거기에 연계된 질문이 한 4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문을 읽다가 되게 지쳐서 어려우니까 이거 뭔 소리지? 하고서 수능날 뭔 소리지 하고 멘붕이 오는 거죠. 저도 잠깐 20년 전 기억을 떠올리면 언어 영역에서 중요한 게 좀 배경 지식이었다고 기억이 나요. 왜 배경 지식이 중요하냐? 수능 문제 자체가 그 지문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지문은 다 안 읽고 탁탁탁 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 지문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 이 문과인데 양자역학이 나와. 그쵸. 그런 거는 평소에 잘 접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문에 시간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지문들이 꽤 있어야 시간 절약이 된다라는 건데 칸트에 대해서도 좀 배경지식이 있으면 속도감 붙지 않았을까? 네. 국어 영역이 사실은 지금은 모든 과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칸트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자가 국어 영역의 지문으로 나와요. 과학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많이 지문으로 나오는데 예전에는 자연 철학자, 자연과학을 다루는 것도 사실은 철학자가 했잖아요. 산문 철학을 읽으면서 서양 철학의 어떤 발달 과정, 이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발달을 됐는지를 알면 지문을 읽고 훗설이 나왔다, 니체가 나왔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의 배경 지식이 이미 좀 나한테 갖고 있는 거죠. 훨씬 그 지문을 쉽게 읽을 수가 있죠. 과학 지문도 역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산문 과학도 역시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별로 특히 언어 영역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영어, 철학이나 과학도 다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영역에서도 독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제로 작년에 수능에서도 칸트 지문이 네. 영어로 나왔습니다. 칸트도 어려운데 네. 부담스러운데 이 책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한껏 줄어들죠.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 책을 볼 수도 없는데 이 관건이면 되게 가성비가 있다. 그리고 재밌어요. 일단 재밌으니까. 네. 제가 보여드리면 만화로 되어 있어요. 만화로. 술술 익힐 수 있는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만화책을 많이 봤었어요. 만화책도 언어 영역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합리화를 시켰죠. 네. 공부 안 될 때 만화책이 언어 영역에 도움이 된대. 그래서 만화책으로 야간 자유시간 엄청 보내기도 하고 좀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쨌든 글자를 읽는 거잖아요. 책 읽다가 막 머리 아프고 졸릴 때 만화책으로 이렇게 술술 보면 정신도 깨고 또 읽다 보면 뭔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굉장히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만화로 접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이런 배경 지식이나 학문도 좀 꽤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이런 거는 지식 교양만 하잖아요. 네. 지식 교양은 일반인들이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서울대 교수님도 막 추천을 하잖아요. 네. 실제 고등학교에 가서 고전 시가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원서를 읽고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배경 지식이라든지 핵심 개념이라든지 후대에 미치게 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그냥 글로서 써놓은 것도 사실 쉽게 읽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 만화로서 휘리릭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천을 또 하죠.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좀 추천을 했나요? 그 서울대 박창국 철학과 교수님이 우선 박창국 교수님이요? 네. 그분 니체 전공자 아니세요? 그분도 서울대 추천해 철학과 주셨고요. 교수님이 추천을 하셨고 또 서울대의 남인혜 교수님도 추천을 하셨죠. 그분 국어 네. 교수님 아니세요? 국어 국문과? 그렇다고 합니다. 철학과 교수님도 추천을 하시고 국어 국문과 교수님도 추천을 하신 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책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칸트를 왜 좋아하나를 생각을 해봤더니 되게 규칙적인 사람이에요. 칸트가 산책하는 시간에 맞춰서 시계를 맞췄다. 칸트가 지나가면 지금 4시군 그래서 시계를 맞췄다, 이 이야기 되게 유명하죠. 그만큼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평생 자기가 살던 지역의 반경 150km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도 안 했어요. 성직자처럼 살았네요. 그 일상을 보면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연한 차, 담배 한 대를 피웠고 강의 준비를 했대요.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강의하고 오전에 이제 강의가 끝나면은 책을 집필하고 점심 먹고 난 후에 산책하고 그거를 그 일상을 평생을 거쳐서 지켰다는 거예요. 일상을 보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하루키가 생각이 났어요. 하루키. 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랑 일상이 하루의 그 일과가 거의 동일해요. 하루키의 1일 시간표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를 잠깐 가지고 왔어요. 인터넷에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네. 하루키가 워낙에 자기의 많은 책에서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를 했고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자기의 그 일상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루키가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글을 씁니다. 10시 정도까지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글을 써요. 네, 양도 정해져 있어요. 와. 원고지 10매, 약 4,000자 정도를 쓴다고 해요. 그거를 어쨌든 써요. 그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쓴다. 무조건 쓴다. 무조건 쓴다. 네, 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무조건 쓴다. 그리고 나서 식사하고 오후에는 운동을 해요. 달리기 유명하죠. 하루에 10km를 뜁니다. 달리기 해보셨잖아요. 지금도 하시나요? 원래 하루에 5km 뛰기로 했는데
지금 3kg, 2kg 점점 줄고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5kg씩 뛰었는데 네. 올해 조금 제가 해이해졌네요. 대단한 겁니다. 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몇 번 이상씩 마라톤을 나가요. 오후에는 이 달리기를 하고 난 후에 대부분 휴식을 취하면서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죠. 일찍 자요. 9시에 잡니다. 비슷한 일상의 루틴이 있잖아요. 엄격한 자기관리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엄격한 자기관리 왜 했을까요? 이거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직접 물어보고 싶지만 하루키의 책에는 좀 거기에 대한 힌트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하루키는 자주 이야기하는 게 평생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피지컬을 만들겠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피지컬 좋은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지난번에 소크라테스도 피지컬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요? 제가 피지컬이 좋은 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부터 키워라. 거기에 되게 동의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몸부터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네. 이 몸이 건강한 사람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죠. 자기가 정말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깊이 정말 깊이 제대로 파기 위해서는 그 체력이 있지 않으면 그 건강한 그 체력이 있지 않으면은 네. 되게 심연에 빠지기 쉽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심연에 빠진다고요? 네. 특히 글 쓰는 사람들은 단독자, 그러니까 혼자 하는 작업이잖아요. 예. 글을 쓴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써요. 맨날. 6시간을. 대여섯 시간을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써요. 와. 그 시간이 고독하지 않겠어요? 너무 고독할 것 같아요. 네. 적적하고.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로움이 어떤 그냥 혼자 남겨진 자에 대한, 저한테 느껴지는 건 그런 거예요. 외로움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남겨졌을 때 느껴지는 쓸쓸함인 거고, 고독은 내가 선택한 고독. 내가 선택한 혼자, 어떤 가치인 거죠. 자발적 고립.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발적 고립이죠. 맞아요. 네.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예. 자발적 고립을 택함으로써 혼자 하는 그것을 하지만 거기에 내가 빠지거나 그 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건강함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있어서 그 철저한 자기관리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피지컬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들을 너무 존경해요. 존경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기님도 뭔가 그런 걸 좀 가꾸시는 편이신가요? 계속 추구하면 내 삶도 거기에 물들듯이 바뀐다. 뭐 칸트, 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덕질 하다 보니까 나도 뭔가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칸트나 하루키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많이 보고 그들의 어떤 생활 방식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자꾸 떠올리면서 저 또한 그들을 좀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됐죠. 제가 운동을 시작을 한 지가. 그래서 필라테스를 한 10년째 하고 있고 지금도 일주일에 5번 이상을 하죠. 네. 대단하시다. 그리고 한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와. 책을 읽는 그러한 활동을 했었고 함께 그 책을 보는 시간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서 독서 모임 3개를 하고 있네요. 지금. 그러면 한 달에 3번 가시는 건가요? 아니 일주일에 3개. 무라카미 하루키와 다른 삶이 가는 게 뭡니까?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신데요? 네. 저는 회사에서도 너무 열심히 계시길래 집에 가면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또 뭔가를 하고 계시네요. 네, 독서 모임 3개와 필라테스 일주일에 5번과 와. 그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자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잘할 수 있고 뭔가 많은 스케줄을 다 소화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되게 가벼워요. 오, 가볍다. 가볍게.